책 읽어주는 미즈놀 7장 퀸스 대학교 온타리오주 킹스턴 1990에서 1991년 첫 번째 진정한 친구. 지금 보시는 보고 계시는 사진이 왼쪽이 퀸스 대학교 시절에 나베이드 페룩과 함께 찍은 거고요. 오른쪽이 어머니가 처음으로 사준 새 양복을 입고 한껏 저기 보니까는 탑건에 나오는 탐 크루즈가 쓴 선글라스 끼고 멋을 부렸네요. 저희 때 많이 유행했죠. 머스크의 대학 입학 시험 점수는 딱히 주목할 만한 게 없었다. 두 번째 SAT 시험에서 언어 영역은 800점 만점에 670점, 수리 영역은 730점을 받았다. 그는 토론토에서 차로 쉽게 갈 수 있는 워털루 대학교와 퀸스 대학교로 선택의 범위를 좁혔다. 워털루는 확실히 공학 측면에서 더 나았지만 사교적 측면에서 보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그가 말한다. 여학생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는 자신이 컴퓨터 과학과 공학을 두 곳의 교수 못지않게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교 생활은 완전히 다른 얘기였다. 그는 사회성을 기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했다. 하지만 일단에 사내의 녀석들로 하고만 어울리면서 대학 시절을 보내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1990년 가을 퀸스 대학교에 등록했다. 그는 기숙사 중 한 곳에 국제층에 배정되었고 기숙사에 들어간 첫날 나베이드 페룩이라는 학생을 만났다. 일론의 인생에서 첫 번째 진정한 친구가 된 페룩의 아버지는 파키스탄인, 어머니는 캐나다인이었다. 그는 유엔사나 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부모님을 따라 나이지리아와 스위스에서 성장했다. 일론과 마찬가지로 페룩 역시 고등학교 시절 친한 친구를 사귀지 못했다. 퀸스에서 만난 두 사람은 컴퓨터와 보드게임, 공상과학 소설에 대한 관심, 소외감을 느낀 전력 등과 같은 공통점을 통해 빠르게 유대감을 형성했다. 페룩은 말한다. 퀸스는 나와 일론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자연스럽게 처신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장소였을 겁니다. 첫 해의 머스크는 비즈니스, 경제, 미적분, 컴퓨터 프로그래밍에서 A를 받았고 회계, 스페인어, 노사관계에서는 B를 받았다. 이듬해 그는 노동자와 경영진 사이의 재반 교섭을 연구하는 노사관계의 또 다른 과정을 수강했고 다시 B를 받았다. 그는 나중에 퀸스 대학교 동문 잡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자신이 그 2년 동안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은 공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똑똑한 사람들과 협력하고 소크라테스식 문답법을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나중에 일론과 함께 근무한 동료들은 그가 노사관계의 다른 기술과 마찬가지로 그 기술 역시 완벽하게 배우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그가 더 많은 관심을 쏟은 부분은 삶의 의미에 대한 심야 철학 토론이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런 내용으로 대화를 나눌 만한 친구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와 페룩이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며 빠져든 부분은 보드게임과 컴퓨터 게임의 세계였다. 전략게임. 너가 취하려는 조치는 합당하지 않아 머스크가 낮고 단조로 너조로 설명했다. 오히려 스스로에게 해를 가하는 거라고. 그와 페룩은 기숙사에서 친구들과 전략 보드게임인 디플로머시를 하고 있었는데 플레이어 중 한 명이 머스크에 맞서 다른 플레이어와 동맹을 맺으려는 상황이었다. 너가 그러면 나는 동맹들이 너에게 등을 돌리도록 너를 응징할 수밖에 없어. 머스크는 설득력 있는 협상과 위협으로 승리하는 성향이 있었다고 페룩은 말한다. 남아공에서 보낸 10대 시절 머스크는 1인칭 슈팅 게임과 어드벤처 퀘스트를 포함해 온갖 종류의 비디오 게임을 즐겼지만 대학에서는 전략 게임 분야에 좀 더 집중하게 되었다. 대개 2명 이상의 플레이어가 고도의 전략과 자원관리, 공급망 형성, 전술적 사고 등을 통해 제국을 건설하기 위해 겨루는 게임이었다. 보드게임에서 출발해 나중에 컴퓨터형 게임으로 발전한 전략 게임은 머스크의 삶에서 중심이 되었다. 10대 시절 남아공에서 고대의 병법이라는 게임을 즐겨하던 데부터 30년 후 폴리토피아에 중독되기까지 그는 승리를 위해 복잡한 계획을 수립하고 자원관리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즐겼다. 몇 시간 동안 이런 게임에 몰두하는 것이 그가 긴장을 풀고 친구들과 유대하고 스트레스를 풀고 비즈니스를 위한 전략적 사고와 전술적 기술을 연마하는 방법이 되었다. 그가 퀸스 대학교에 다니던 시절 완성도가 탁월한 최초의 컴퓨터 기반 전략 게임인 시빌리제이션이 출시되었다. 이 게임에서 플레이어는 자신이 개발한 기술과 건설할 생산시설을 선택하여 선사시대부터 현재까지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경쟁했다. 머스크는 책상을 옮겨 침대에 걸터앉고 페룩은 의자에 앉아 대결을 펼쳤다. 우리는 말 그대로 지칠 때까지 몇 시간이고 열정적으로 게임에 몰두했어요.
페루게 말이다. 그런 후 그들은 광산의 금속과 같은 자원의 지속 가능한 공급원을 개발하는 것이 전략의 핵심인 워크래프트 게임으로 옮겨갔다. 그들은 그렇게 몇 시간 동안 게임을 하고 식사를 위해 휴식을 취하곤 했다. 그런 시간이면 일로는 대개 게임에서 자신이 이 길이라는 것을 알았던 순간을 페루기에게 설명했다. 내가 그때 전쟁 준비를 철저히 했잖아. 지게 신대. 퀸스 대학교의 한 강좌에서는 학생들이 팀을 이루어 전략 게임을 통해 사업을 키워나가는 시뮬레이션으로 경쟁하게 했다. 플레이어는 제품 가격과 광고비, 이익중, 연구개발 투입 비용 등의 제반 변수를 결정할 수 있었다. 머스크는 시뮬레이션을 제어하는 로직에 대한 역설계 방법을 알아냈고 그래서 매번 이길 수가 있었다. 금융산업에 대한 경멸. 킴벌 역시 캐나다로 건너와 퀸스 대학교에 입학했다. 형제는 함께 생활하게 되면서 특정한 루틴을 만들었다. 그들은 먼저 신문을 읽으면서 가장 흥미로운 인물을 골랐다. 일로는 멘토를 끌어들여 매료하는 것을 좋아하는 열성적인 유형이 아니었기에 비교적 사교적인 킴벌이 그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전화를 하는 역할을 맡았다. 전화를 걸어 우리의 취지를 설명하고 상대방이 납득하는 경우 우리는 대개 그들에게 점심 식사 초대를 받곤 했지요. 킴벌의 설명이다. 당시 그들이 선택한 인물 중 한 명이 노바스코샤 은행의 전략기획 책임자인 피터 니콜슨이었다. 니콜슨은 물리학 석사 학위와 수학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엔지니어였다. 킴벌이 그에게 연락을 취하자 그는 흔쾌히 그 형제와 점심을 함께 하자고 했다. 어머니는 형제를 이튼즈 백화점으로 데려가서 $99짜리 양복을 사주었다. 그 가격에 셔츠와 넥타이가 공짜로 딸려왔다. 일론과 킴벌 그리고 니콜슨은 함께 점심을 먹으면서 철학과 물리학, 우주의 본질 등에 대해 토론했다. 니콜슨은 형제에게 여러 일자리를 제안했고 특히 일론에게는 3명으로 구성된 자기의 전략기획팀에서 같이 일해보자고 했다. 당시 49세였던 니콜슨은 일론과 함께 수학 퍼즐과 기묘한 방정식을 푸는 것을 즐겼다. 나는 물리학의 철학적 측면과 그것이 현실에 투영되는 방식에 관심이 많았어요. 니콜슨은 말한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 이야기할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일론이 열정을 쏟고 있는 우주여행에 대해서도 토론했다. 어느 저녁 일론은 니콜슨의 딸인 크리스티와 함께 파티에 갔다. 크리스티에게 던진 일론의 첫 질문은 전기자동차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였다. 나중에 인정했듯이 그것은 데이트 상대를 유혹할 때 던질 만한 최고의 대사는 아니었다. 니콜슨의 지시로 머스크가 조사한 주제 중 하나는 남미의 부채 문제였다. 주 은행들이 브라질과 멕시코 같은 국가에 빌려준 수십억 달러의 대출금은 회수불능 상태에 빠져 있었고 그러자 1989년 미국의 재무장관 니콜라스 브래디는 이러한 채무를 소위 브래디 채권이라는 거래 가능한 유가증권으로 묶었다. 이 채권은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국채와 같았기에 머스크는 항상 달러당 50센트의 가치가 있을 것으로 믿었지만 일부는 20센트에 판매되고 있었다. 머스크는 노바스코샤 은행이 그렇게 싼 가격에 채권을 매입하면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했고 채권을 매입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뉴욕 소재의 골드만삭스 트레이딩 데스크에 전화를 걸었다. 그러며 채권을 얼마나 구입하길 원하십니까? 전화를 받은 그 트레이더가 무뚝뚝하게 응답했다. $500만 달러치요. 가능할까요? 머스크가 짐짓 깊고 진지한 목소리로 물었다. 트레이더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하자 머스크는 재빨리 전화를 끊었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재판 실패할 수가 없는 투자다. 머스크의 말이다. 나는 니콜슨에게 달려가 이런 내용을 보고했고 그들이 채권을 구입할 돈을 내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은행은 그 아이디어를 거부했다. CEO는 자사가 이미 남미 부채를 너무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와, 정말 미친 거 아닌가? 머스크는 혼잣말을 했다. 이런 것이 은행들의 사고방식이란 말인가? 니콜슨은 당시 노바스코샤 은행이 더 효과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남미의 부채 상황을 탐색하고 있었다고 말한다. 일론은 은행이 실제보다 훨씬 멍청하다는 인상을 받고 떠났어요. 하지만 그것은 결과적으로 좋은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로 인해 그가 금융산업에 대한 건전한 경멸을 품게 되었고 결국 나중에 페이팔이 되는 것을 출범시키는 대담함을 갖게 되었으니까요. 머스크는 노바스코샤 은행에서의 경험을 통해 또 다른 교훈도 얻었다. 바로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일하는 것을 좋아하지도 않고 잘하지도 못한다는 사실이었다. 공손하게 처신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자신보다 더 잘 안다고 추정하는 것은 그의 본성이 아니었다. 자, 오늘 읽어드리는 이 내용에서 드디어 페이팔이 물론 이제 피터 틸하고 같이 공동 창업을 했지만 페이팔이 어떻게 탄생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백그라운드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 알림은 계속해서 좋은 책을 읽어드리는 큰 힘이 되고요.
자, 고정 댓글에 있는 미주노래 단톡방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고맙습니다.